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마주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건 아침 8시였죠. 늘 그렇듯 잠깐 은행 다녀올게라고 말하곤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몇 시간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좌에서 50억 원이 인출됐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50억 제 계좌에서요?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듯 느껴졌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제 명의로 된 계좌에서 남편과 누군가가 거액을 빼간 거예요. 서류를 확인했어요. 대표자 이름 박수진, 서명란에 찍힌 제 도장.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몸이 얼어붙는 느낌, 그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느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경찰서에서 확인한 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대리인 서진 씨, 고객님 이름으로 계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 제 친구였어요. 20살 때부터 함께한,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주던, 병원에 저를 데려다 주던 그 친구가 제 돈 50억을 빼돌리는 남편과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죠. 도현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는 침묵했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게 말했죠. 그냥 비즈니스야, 믿어야지. 지금이라도. 그 순간 저는 그를 남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꾼으로 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도연이요, 사라졌어요. 한참의 침묵 후 그녀가 말했죠. 걱정할 것 없어. 도연이는 괜찮아. 그 말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제가 당할 일을 정해놓고 미소 짓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자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섰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안에서 익숙한 향수가 흘러나왔어요. 서진의 향기. 제가 선물해준 오래된 추억이 담긴 향수였어요. 그녀가 그리고 남편이 그 향기를 남기고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처럼 살아야 했어요. 50억, 제 이름,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배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작일 줄은요. 그날 제 통장에서 50억이 사라졌고 제 이름마저 도둑맞았어요. 이제 복수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어요. 남들은 늘 말했죠. 두 분은 금슬이 참 좋다. 저는 그 말에 웃어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작은 균열이 있었어요. 남편 도연은 언제나 바빴어요. 처음엔 작은 중소기업 직원이었지만 5년 전부터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렸죠.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통화를 할 때면 목소리를 낮췄어요. 처음엔 제가 바쁘니까 그러겠지 하고 믿었지만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를 가정지킴이로만 보았어요. 도연이는 세상 밖에서 싸우는 사람, 너는 집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주문 덕분에 저는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면서도 참아야 했어요. 그 시기 친구 서진이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남편의 회사 일을 돕는다며 자료를 가져오고 회의 도와주고. 그녀는 밝게 웃었고 저는 안심했죠. 형부를 도와주는 친구라니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며 의심 없이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서진은 늘 언니 이름으로 해야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업무 편의상 그러는 줄 알았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 할 때도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이 모두 복선이었죠. 남편은 집에서도 늘 노트북을 놓지 않았어요. 늦은 밤까지 숫자를 세고 전화를 받고 자료를 확인하며 덕분에 일이 잘 되고 있어. 서진이도 고마워해.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한 번은 밤새 연락이 안 돼 걱정했지만 새벽에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대에 누웠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구나.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가정은 여자가 지켜야 해. 그 말 때문에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 우리 집에 왔어요. 언니 형부랑 투자 미팅 있어요. 잠깐 노트북 좀 볼게요. 그녀는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화면을 보며 자료를 검토했죠. 그 순간 화면 속 제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대표자 한수진. 계약 금액 50억 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몸 전체가 얼어붙는 느낌. 저는 물었죠. 이게 뭐야?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냥 형부가 대신 작성한 초안이에요. 그 웃음, 손끝에 미묘한 떨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미 제 삶 속에 숨겨진 폭풍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리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내민 자료와 서류, 그리고 서진의 그 미묘한 태도, 모든 게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져 제 인생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서막임을 예감했어요. 그날 평범해 보이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끝없이 흔들릴 균열 위에 서 있었다는 걸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점점 의심의 그림자가 짙어졌죠. 남편은 점점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벨이 울려도 짧게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았어요. 서진은 그럴 때마다 밝게 웃으며 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다 괜찮아요. 그 웃음이 점점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우연히 남편의 서류함을 열게 되었어요. 안에는 저도 모르게 서명이 된 계약서, 수많은 계좌 내역, 그리고 투자자 명단이 들어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남편과 서진이 저를 얼마나 깊이 속였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서류 속 금액을 확인하며 소름이 끼쳤어요. 50억 원, 70억 원, 심지어 제 친척과 친구들이 보낸 투자금까지 남편과 서진은 모두 제 이름으로 움직였어요. 누구 하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들은 완벽하게 공모했고 저는 단지 그 희생자였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공포가 엄습했어요. 투자자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 한수진 대표님, 우리 돈 돌려주세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점점 제 마음속에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혔어요.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이상하게 태어냈어요. 그래, 도윤이는 똑똑한 남자니까. 알아서 해결할 거야. 넌 그냥 마음 졸이지 마.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제 운명을 이미 알고 있다는 냉정한 확인이었죠. 집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방문할 때마다 남편이 두고 간 향수 냄새와 섞여 불길하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 향이 저를 미묘하게 자극하며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왜 나한테만 왜 이런 짓을 속으로만 외쳤죠. 남편과 친구, 시어머니까지 모든 사람이 한 배였다는 생각에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눈물만 흘릴 수 없다고. 그들이 만든 이 거대한 함정 속에서 저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남편과 친구, 시어머니까지. 모두 내 등을 치고 웃었지만 전 이미 눈앞에 복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모든 걸 견딜 수 없었어요. 집 앞 택배 상자가 도착했는데 열어보자마자 손이 떨렸죠. 안에는 남편과 서진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50억 송금 내역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저를 속이면서 제 돈으로 호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거액을 챙기며 서로를 칭찬하는 모습. 그 웃음이 제 심장을 찍어버렸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이건 그냥 배신이 아니야. 이건 살면서 본 적 없는 악마 같은 짓이야.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밖에는 이웃들이 있었고 문득 눈물이 화산처럼 터졌어요. 그러다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죠. 화면에 뜬 숫자와 계약서,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모든 게 분명했어요. 남편과 서진, 그리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완벽한 사기극. 제가 겪은 5년의 시간, 모든 신뢰, 모든 사랑이 그들의 웃음 속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일이야? 그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제 안의 분노가 이미 폭발 직전이었죠. 손이 떨리고 눈은 불타고 온몸의 혈관이 터질 듯 뛰었어요. 당신 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거예요? 말이 먼저 나오고 울음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그가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 사이 저는 USB를 그의 얼굴 앞에 밀어 넣었죠. 이거 다 당신 짓이에요. 내가 얼마나 속았는지 알아요? 그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그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공포와 당황이 섞인 표정을 보았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가 무너질 순간 제가 먼저 행동하면 세상은 내 편이라는 걸.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50억이라는 금액, 배신자들, 친구와 가족.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수 계획의 초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공격자가 되는 날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눈물과 절망은 끝났고 이제 복수만 남았다는 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에요. 도연은 어딘가 늘 반짝였어요. 작은 일에도 열정이 있었고 사람을 설득하는 말투가 있어서 저는 쉽게 그에게 마음을 열었죠. 결혼식 날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잘 살자. 그 말이 얼마나 진심처럼 느껴졌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순진했어요. 서진과의 우정도 오래됐어요. 대학 시절 새벽까지 함께 놀고 울고 웃던 사람이었죠. 힘들 때면 곁에 있어주던 사람,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직접 밥을 해다 준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 사람을 친자매처럼 믿었어요. 그랬기에 지금의 배신은 더 깊게, 더 쓸게 와 닿았어요. 그동안 쌓인 작은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남편이 새 차를 바꿨을 때 그는 사업의 고급 이미지라며 웃었고 서진은 그 차를 타고 와서 우리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작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늘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낀다면 의심하지 말자. 남편의 일이다. 그게 제 방어막이었어요. 그 방어막이 무너진 건 아주 오래된 쪽지 한 장 때문이었죠.
서랍 속에서 발견한 쪽지에는 마음 써줘서 고마워. 곧 다 정리될 거야 라는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보낸 이는 서진이었고 그 글귀는 그간의 모든 퍼즐을 연결해 버렸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로 저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죠. 사람들은 늘 작은 언행으로 진심을 흘려요. 그 진심을 저는 놓쳤어요. 또 하나 기억의 가장자리에는 아들이 남긴 편지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예전 같지 않아요. 집에 웃음이 줄었어요. 그 글을 읽을 때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가족의 균열은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 무게는 제게 책임으로 돌아왔죠. 그 책임감이 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복수를 결심하게 만든 연료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사소한 친절, 옆에 있어주는 척, 함께 웃는 사진 하나까지 모두 계산된 장치였죠. 저는 그 안에서 천천히 고립되었고 어느 순간엔 그 고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까지 했어요. 저를 향한 그들의 친절이 사실은 칼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분노보다 더 먼저 밀려온 건 깊은 배신감이었어요.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에게서, 그리고 가족에게서 받은 배신이 제 안에서 서서히 하나의 불덩어리로 뭉쳐졌죠. 이제는 그 불덩어리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무작정 폭발시키는 건 쉽죠. 하지만 저는 달라야 했어요. 그들이 계획적으로 나를 파괴했듯 나도 계획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물러서서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기억을 점검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다시 맞춰보았죠. 그 과정을 통해 분노는 복수의 도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배신의 기억들은 이제 제 연료가 되었고 저는 그 불덩이를 어떻게 던질지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새벽,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울분에 손이 떨리는 건 잠깐이었고 그 뒤엔 냉정이 찾아왔어요. 감정이 앞서면 실수하기 마련이니까 저는 모든 걸 증거로 만들기로 했죠. 그 증거는 어느 날 시어머니의 방 안쪽 깊숙한 서랍에서 나왔어요. 서랍 속에는 평소엔 보이지 않던 파일들, 봉투들, 작은 노트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마자 눈앞이 흐려졌어요. 부동산 계약서, 명예 변경 서류, 그리고 은행 통장 복사본. 그중 한 장에는 제 이름에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뀐 등기권리증이 있었어요. 건물 세 채. 제가 모르게 그들은 제 이름을 도구로 삼아 재산을 옮긴 거예요. 그 파일들보다 더 결정적인 건 시어머니가 꼬박꼬박 적어둔 메모였어요. 작고 빽빽한 글씨로 날짜와 금액,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죠. 50억 분배 도연 60%, 서진 30%, 어머니 10%. 그 한 줄을 봤을 때 제 심장에 남은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숫자는 차갑고 명료했어요. 배신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고 계산표였어요. 또 다른 봉투에는 공증 서류가 있었어요. 공증인 서명이 찍힌 위임장들, 도장 사용 기록, 심지어 특정 공인중개사의 통화 내역 복사본까지. 그들은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해 두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합법적 절차로 위장할 수 있도록 숨겨뒀어요. 제가 그들보다 한 수 앞서지 못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손이 떨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파일 하나하나를 찍고 메모장을 캡처하고 등기부등본을 스캔했죠. 어쩌면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어요. 그 증거가 없으면 누구도 제게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서랍 밑에서 작은 USB 하나가 굴러나왔어요. 속을 확인하니 통장 내역,
송금 경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 그리고 남편과 서진의 메시지 캡처들. 그 메시지들 중엔 어머니가 처리해 주셨으니 문제 없음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닌 무대의 연출자였다는 걸 뜻했죠. 증거를 손에 쥔 그 순간 공포는 넘어가고 냉정만 남았어요. 복수는 감정에서 나오지 않고 증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들을 모아 경찰, 기자,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세상은 요동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문서들이 공개되면 제 가족의 뼈대가 흔들릴 뿐 아니라 제 자신도 법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이었죠. 그래서 전 선택했어요. 감정적으로 뛰어들지 않기로. 먼저 모든 증거를 디지털로 백업하고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증거의 진위를 하나하나 교차 확인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서 다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은밀하게 외부와 연결을 만들기 시작했죠. 금융범죄에 정통한 변호사, 언론에 신뢰가 있는 기자, 그리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수사관 한 명을 찾아 나섰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선 범죄의 조직적인 흔적이라는 걸.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비롯된 계산, 남편의 거대한 욕심, 친구의 배신.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제 분노는 더 이상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공적 정의로 바뀌었어요. 시어머니의 서랍에서 나온 한 장의 메모가 제가 그동안 품어온 분노를 정의로 바꾸어 놓았어요. 증거를 모으고 백업하는 동안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떨림 대신 계산이 들어왔고 계산 대신 행동 목록이 채워졌죠.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보여줄지, 어떤 문서는 먼저 공개하고 어떤 건 끝까지 숨겨둘지. 복수는 감정 폭발이 아니라 절차라는 걸 저는 배웠어요. 먼저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는 제 자료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죠. 이건 금융범죄 수사로 가야 합니다. 증거를 공개하면 상대도 칼을 빼들 거예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요. USB, 스캔본, 통화 내역, 공증서류 모든 것을 다중 암호화해 두고 한 분은 외부 안전 감고에 넣었죠. 다음으로는 언론 연결이에요. 단순히 SNS에 올리는 건 위험했어요. 루머로 묻힐 위험이 크니까요. 그래서 평소 제가 알고 지내던 한 기자에게 접촉했어요. 그가 제 자료를 확인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거 큰 건입니다. 준비되면 저희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언론의 힘은 무서웠지만 저는 그 힘을 이용할 줄 알았어요. 단 보도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절차가 끝나는 순간부터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동시에 저는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화번호 하나하나 계좌 이체 내역을 따라가며 연락을 했죠. 처음엔 분노로 다가온 사람들도 증거를 보여주니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저도 그 회사에 넣었어요. 그 말들을 모아 공익적 집단 고발을 준비했어요. 혼자였을 때와는 달리 같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가장 조심스러웠던 건 시어머니와의 직접 대면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감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가 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하기 전 모든 것을 법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등기부 등본, 공증서류, 통장 사본까지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두고 대면은 변호사와 함께 했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모르는 척하던 그 미소가 굳어지고 손이 떨리는 걸 보았어요.
그 떨림이 제겐 확인이었죠. 그녀가 끝까지 알았다는 증거의 일부였어요. 공개의 시작은 절묘해야 했어요. 너무 빨리, 너무 요란하면 시청자의 관심만 잠깐 얻고 사라질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첫 보도는 투자자 피해 폭증과 대표명의 조작 의심 중심으로 나갔고, 다음 보도에서 시어머니의 등기 이전과 분배 메모가 나오는 흐름을 만들었죠. 보도가 나간 날, 집 앞은 낯선 발자국으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질문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고, 그 시선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곧 제 편이 되는 걸 느꼈어요. 투자자들이 하나둘 나와 증언했고, 기자들은 더 깊게 파기 시작했죠. 그들이 파면 팔수록 남편과 서진의 흔적은 더 선명해졌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계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법적 책임 추궁, 자산 압류 절차, 공적 고발 모든 루트를 동시에 열어두었죠. 사람들은 복수를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저는 다르게 했어요. 감정은 불씨일 뿐 복수의 실체는 절차와 증거라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들이 웃던 그 사진은 이제 증거가 되었고 제 손에 쥔 파일들은 이제 그들의 무너질 지도였어요. 복수는 불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치밀하게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보도가 나간 날 세상이 뒤집힌 듯 했어요. 아침 뉴스가 제 얼굴을 비추고 저를 아는 사람들조차 전화기를 들고 제 이야기를 찾았죠. 카메라 플래시는 제 눈앞에서 번쩍였고 기자들의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처음엔 숨이 막혔지만 곧 그 소음이 제 등 뒤에서 울리는 박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진실의 공개였으니까요. 첫 보도는 서슬퍼런 제목으로 시작됐어요. 50억 명의도용 다단계 의혹 가족 공모 정황 포착. 기사에는 제가 건넨 문서의 사진들과 피해자들의 증언 일부가 실렸어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긴 숨을 내쉬며 오래된 분노를 다시 끌어모았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의심받는 며느리로 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증거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오후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어요. 남편의 계좌를 추적하자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이 드러났고 서진은 공항에서 검거됐어요. 그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의 눈빛은 제게 마지막으로 비수를 꽂았던 그 웃음이었는데 그 웃음이 굳어지는 순간을 보는 건 어떤 면에선 묘한 쾌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경우는 복잡했어요. 언론은 그녀의 이름을 크게 썼고 사람들은 충격을 숨기지 못했죠. 그녀는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저희가 확보한 공증서와 메모는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수의 끝은 폭발이 아니라 무너지는 침묵이라는 걸 깨달았죠. 법적 공방은 격렬했어요. 상대 측 변호사들은 저를 매도하려 했고 언론은 작은 의혹을 과장하려 했지만 진실은 저와 피해자들이 모은 기록 앞에서 자꾸만 드러났어요. 재판장에서 듣는 투자자들의 증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판결문에 적힐 숫자와 문구가 제 가슴속 켜켜이 쌓여있던 분노를 조금씩 녹여주었어요. 클라이맥스의 정점은 재판이 끝나기 직전 법정에서의 공개 질의응답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에요. 믿음과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남편과 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시어머니의 입술은 굳게 닫혔어요.
법원은 그들의 공모를 인정했고 언론은 일주일 내내 이 사건을 파고들었죠. 판결이 난 날 결과는 제게 가혹한 동시에 해방이었어요. 남편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서진도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건강 악화와 함께 재판 과정을 벗어나야 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될 테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복수는 단순히 되갚아주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사람들은 법정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법정 앞에서 끝나기도 해요. 저는 그 법정의 목격자로 서 있었고 그 목격은 제 삶을 새로 쓰는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웃던 사진은 이제 증거의 일부가 되었고 그 웃음은 법정의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실은 영원히 남았어요. 법정이 끝난 뒤 집안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남편과 서진이 떠난 자리엔 깊은 공허와 정적만 남았죠. 시어머니는 건강 문제와 사회적 비난으로 더 이상 제가 알던 권력의 중심에 없었어요. 집안의 권력 구조는 산산조각이 났고 남아있는 건 기록과 증거, 그리고 저의 결심뿐이었어요. 처음엔 마음이 허했어요. 배신과 사기를 견디며 쌓인 분노가 사라진 자리엔 깊은 피로와 허무가 밀려왔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가진 것은 단지 돈과 증거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과 선택권이라는 걸. 저는 그 힘으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엄마는 이제 아무에게도 속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이제 내 삶의 중심이에요. 아이의 눈 속에는 놀란 감정과 함께 엄마가 다시 서는 모습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시선이 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죠. 저는 서서히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남은 재산과 기록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어요. 복수와 정의가 끝난 지금 저는 감정적 폭발보다는 차분한 재건을 선택했어요.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죠. 밖을 걸으며 숨을 크게 내쉴 때마다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인간은 성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배신과 사기 속에서도 제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그 불꽃이 바로 저를 지켜준 힘이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울고 분노했던 나도 이제는 웃을 수 있겠구나. 복수국의 끝에서 저는 단순히 승리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손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자신으로 서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전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한 사람으로 제 삶의 중심에서 당당히 살아가기로 했어요. 복수와 정의가 끝난 지금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제 마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오히려 지난 시간의 상처와 배신이 남긴 울림이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위험이 있지만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을 지킬 힘도 생긴다는 거요. 배신과 사기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와 결단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요. 시청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속이고 배신한다 해도 분노에만 맡기지 말고 차분히 계획을 세우세요. 진실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지킬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 누구의 그림자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선택과 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배신과 사기,
거짓의 그림자를 지나 저는 결국 나 자신으로 서는 길을 찾았어요. 배신당한 그 순간 저는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대신 증거와 결심을 손에 쥐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전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